네, 감사합니다. 나무 ENR 김태선 대표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참여자 확대, 상품 다양화, 시장 안정화, 거래 기반 강화 같은 탄소 배출권 제도의 시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다양한 탄소 배출권 시장 지표를 활용해 탄소 배출권 시장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며 오늘 주제와 관련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토론위원님들이 각자 준비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김태선 대표님 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센터에서 왔고요. 저희는 이제 NGO다 보니까 정부에 조금 할 얘기 다 하는데 특히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얘기를 했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저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김태선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8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다 공유합니다. 동의하고 저만큼 시원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특히 이제 심각한 정보 비대칭 개선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장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여지까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업의 그 영업에 이제 비밀에 방해를 줄 수 있다,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유 하에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한 게 제가 이제 2015년 이제 배출권 거래제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환경부 관계자들이 셀 수 없이 바뀌었죠. 네.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지속적으로 쭉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 분석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잠깐 거쳐가는 분들이 잠깐 그 당시에 자문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을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이 정책에 반영돼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시장 개입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저희 배출권 시장이 그냥 가격으로 그냥 거의 플럭추에이션을 보여줬던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담당자들의 저는 역량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어떻게 쭉 가져갈 수 있을지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를 환경부 내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거를 1년 공부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노력도 정부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이 사항을 쭉 지켜볼 수 있는 바뀌지 않은 그런 전문가 형태의 그런 담당자들이 있어야지만 이 시장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시장을 이해할 줄 알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관련된 이제 안정화 관련된 이제 물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일단 두려워합니다. 네, 뭐가 많이 들어오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약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이 배출권 거래제를 마켓 메커니즘으로 보지 않고 규제 시장으로 본다는 그 시각부터 조금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원래 목적대로 시장 메커니즘을 굴러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신지훈 전문위원님 발언 주실 순서 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환경단체 그래서 전문위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리서치 활동이나 이제 캠페인 전략 수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제도를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2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 재원 마련 이런 측면에서 탄소 프라이싱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런 기능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 제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못 되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나라 현실 하나가 있고요. 2번째 의미로는 일단 아까 잠깐 다크 스프레드 말씀해 주셨지만 탄소 배출권 제도와 전력시장의 연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관련해 갖고 전력 시장이 변해야 되는데 전력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가격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명목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연량 단가라는 부분에 아주 일부분 궁극적으로 탄소의 가격을 어떻게 전략 가격에 반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소비자한테 반영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 역시 이 부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미비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대표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모두의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꽤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오래 했거든요. 올해 이제 그린피스에 온 사람인데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지금 기후 관련된 쪽에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오늘 얘기 들을 때 또 새로운 내용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고개를 많이 끄덕였는데 일단은 그 말씀 주신 마지막 페이지 8가지 제안에 대해서 저도 김소희 사무총장님과 마찬가지로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아마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무상할당 관련된 부분을 의무적으로 장내에서 매도를 해서 거래량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 마찬가지로 2월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 특히 이제 공급 중심의 정부의 역할을 경매 시장에서 잘 한다면은 시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라는 측면에서 사실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오늘 잠깐 이제 시장에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특화돼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을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캡, 즉 배출오염 총량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배출오염 총량을 낮추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보 공개 불투명성, 소위 말해서 지금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도 그 과정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실 때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의견을 잘 들었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 관련해서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반대가 아니라 아까 이제 개인의 시장 참여 관련된 쪽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마켓캡을 늘리고 유동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특히 유동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시장 참여가 그때까지 경험을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금융상품 많이 보셨을 입장에서 저 동의는 되는데 다만 약간 이게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캡이 작은 정도의 개인들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변동성이 초래되면서 개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원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인 건지 선제적으로 안정화 방안들이 만들어진 후에 개인이 들어가는 방안이 맞는 건지 그런 측면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지윤 전문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에 관련된 답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같이 진행해 주실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황덕현 기자님의 말씀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덕현이라고 하고요. 기후랑 환경 쪽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환경이랑 기후 담당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환경이랑 기후 담당하는 기자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 문제에서도 기후랑 환경 문제가 엮일 수 있고 금융이랑 산업 또 정치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담하는 기자로서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주로 관심 가졌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후 변화가 날씨라든지 친환경에 주는 영향 그리고 산업계 배출량이라든지 하는 쪽에 주는 영향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여기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마켓 메이킹이라든지 이제 녹색 자금 운용하는 쪽에서는 좀 관심이 덜 했다는 좀 아쉬움을 오늘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가지게 되었고 주변의 기자들하고도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금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제 시장의 불안전성이라든지 불완전성이 크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에서 참여해가지고 이쪽으로 사업을 해오시고자 하는 분들을 조금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덕현 기자님이었습니다. 자, 발제에 대한 모든 토론위원분들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안정화, 최저 가격제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바로 며칠 전 11월 29일 정부에서는 국내 탄소 배출권 최저 가격제를 다시 시행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배출권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11월 29일에 거래된 2023년 할당 배출권 KAU23은 1톤당 7,750원으로 한 달 전 11,300원보다 약 4,000원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격 통제 외에 탄소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토론위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태선 대표님 설명 주실 때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 발동이 왜 지금 시기냐, 적절했냐, 뭐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런 시장 조치 시행령 안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발동 요건이 있잖아요. 그 발동 요건을 봤을 때 저도 좀 말씀 주셔서 찾아봤는데, 이제 최근 1개월간의 배출권 가격이 직전 2년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60% 이하 떨어졌을 때 그런 가격을 발동시키잖아요. 최저 가격을. 어쨌든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 가격이 10,000원이 안 됐어요. 9,900원 정도였고요. 직전 2년 평균가 60% 이하가 12,000원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7,000원이면 저는 발동을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시기상에 진짜 이제 뭐 선택을 좀 늦게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진짜 예전처럼 정부가 개입을 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네. 얼마에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개입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었는지 그게 살짝 궁금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의 배출권 가격이 낮은 건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그 기업들의 생산 활동량도 낮아졌고, 실제로 낮아졌고, 경기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3기 때 할당했던 양은 좀 많고, 그러니까 남으니까 실제로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산업체에서 이제 매도도 많았고, 그걸로 또 돈을 버니까 또 그 욕도 지금 계속 듣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 4기가 되기 전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배출권, 이제 할당량에 대한 변경은 없을 거라고, 이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변경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일면 동의합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간에 2023년인도 2024년 사이에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도 좀 동시에 좀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답변. 네, 같이 답변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아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마켓을 제대로 돌려면 이제 수급의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우리 장표에서 보셨다시피 정산 이후에 이제 거래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 들어오는 거 하고, 플러스 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또 민감들 하니 또 보유 한도도 좀 설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체들이 이제 싫어할 거란 말이죠. 정산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 다 사들이면 모자라면 못 사니까. 그럴 때 그 리스크도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그 방편으로는 연말까지만 거래하고,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달부터 정산까지는 개인 투자가 못 들어오게 좀 막고, 그리고 1년의 정책적인 것들을 좀 보강하면
거래 없는 그런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매매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 참여하고 하면 이제 1년 내내 거래량이 이제 수반될 수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 없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샀다 팔았다거든요. 자기 계정으로 내가 샀다 팔았다요, 혼자서. 그러니까 거래량은 엄청 늘어났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마켓이 활성화가 잘 됐다 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 제3자가 들어와서 마켓을 좀 유동성을 인핸스 시키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소견이고요. 그리고 저기 사무총장님 말씀은 일단은 그 시장 안정화 조치의 뒷 배경에는 경매 시장하고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하고 지금까지 따로 갔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좀 물어봤죠. 왜 하필 29일 했냐. 11월 24일도 있었고 21일도 있었는데 왜 하필 29일이나 했더니 답변을 정확히 못 주셨어요. 그 전에 조치를 한 번 취했다. 경매 시장에 대한 물량을 조금 줄이는 그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 이게 계속 내리더라. 그래서 이번에 29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2년 평균에다가 0.6 한 것을 뚫리면은 이제 들어야 되는데 예전의 조건에는 그 뚫린 이후에 5일 연속 어쩌고 저쩌고 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분석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딱딱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는데 지난번하고 이번에는 그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는지 어쨌든 그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 풀어보니까 상당히 자의적이었던 것. 그러니까 정부 정책 당국의 어떤 자의적인 것이 강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거는 더 강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개입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라는 또 명분을 갖고 있어요. 조항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유럽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좀 봐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답인 것 같아요. 물량 통제를 해서 가격을 조정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맞는 것 같고, 대한민국 현실도.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물량 통제를 해가지고 가격을 흔들리게 하겠다는 그 로직은 맞는데, 유럽하고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그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켓 참여자들도 다르고, 마켓에 대해서 에너지 시장 포트폴리오 라인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탄소 시장인데, 유럽은 전력, 석탄, 가스, 마지막에 탄소라는 그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라인업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덩그러니 탄소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거기에는 뭐 발전회사가 뭐 한 만여 개가 되는 것 같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그만 발전소도. 거기 안에 그 그리드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27개 나라들 전력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량 통제를 해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주려면 무상할당이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유상이기 때문에 유럽의 그 물량 통제로 해서 이게 가격의 흔들림이 그 로직이 되는데, 우리는 무상할당이 왕 많은데 이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연결고리가.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대한 것들을 유상할당을 많이 일단 하고, 그리고서 이제 물량 조정하게 되면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이제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뭐 27개 나라들이 함께 하고 있고, 완전 경쟁으로 해서 가격 결정이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유상할당에 대한 포지션이 뭐 전력회사 같은 경우 100%고, 뭐 산업 부분 한 60% 되면 다 에그리게이트 하면 한 60, 70% 전체 할당에 있어서 그런 유상 포지션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달랑 1.5%인데 유럽이 아무리 좋은 기준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채택이 안 돼요. 빨리 유상할당에 대한 포지션을 현실화해야 된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남아 돌고 가격이 빠지니까 남아도는 유통 물량을 일정 부분 빼버려요. 경매를 안 하는 얘기죠. 경매 안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이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업체들은 탄소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네 자체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싼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죠. 그죠? 경매 이쪽 시장에 비싼 거 안 사고 자기네 자체 감축하고 이거를 이제 이행하는 데 쓰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매수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가격이 또 이외의 가격이 또 빠져요. 그럼 또 다시 남아 돌아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거든요. 이러면서 감축도 하면서 가격도 올리면서 드라이브 거는데 우리는 그 작동이 안 돼요. 유상할당에 대한 포션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유사할당 관련된 쪽으로 답이 오는 것 같은데, 가격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뭐 조금 결이 닿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보니까 EU 그 EUA를 많이 반영한 그 금융상품 ETF가 이제 탄소배출권 ETF가 있잖아요, 글로벌리.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이제 거래가 되니까 소액 투자할 수도 있고, 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내리는 날 왜 내렸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좀 많이 내렸거든요. 70유로 한 중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이제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ETS 가격 차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내리고 오르는데 이유가 조금 그 이유 그 리즌이 분명히 좀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와 닿아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산업활동 저하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데일리 움직임을 보면 이래요.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나오는 산업경제 관련된 뭐 예고지표가 약하게 나오니까 앞으로 경제활동이 약해져갖고 산업생산이 약해지니까 배출량이 감소될 것 같고, 그래서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것 같아서 가격이 내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한국은 이제 전혀 그런 얘기들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사실은 최저가격제를 비롯한 뭐 가격 관련된 제도의 보완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꾸 그 얘기만 좀 고수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캡과 유상할당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